드디어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번 객관식 문제부터가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풀 수 있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 이론을 제대로 복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열심히 좀 줄 치라는 부분은 다 줄을 같이 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혼자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면 집중이 제대로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강사만 혼자 공부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같이 좀 줄을 치면서 중요한 부분은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조문에 있어서 공부를 하시기 어려울 때 그런 체크된 부분만 좀 반복적으로 보셔도 이 문제를 푸실 때 확실히 좀 남들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만약에 복습을 1회독, 2회독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푸시다가 많이 틀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걱정을 하시지 말고 연습을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멈추시거나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이제 내년에는 교재로 나오겠지만 지금은 유인물로 해드렸는데 최대한 한 문제 한 문제마다 해석을 정확하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푸시고 제 강의 중에서도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 먼저 문제를 푸신 다음에 해설을 보고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석도 한 번 더 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제 용이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문제를 많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강의를 예를 들어 하루에 3개를 듣는다 치면 3개 다 들으신 후에, 그죠? 문제를 먼저 푸시는 전제하에요. 그 다음에 내가 틀린 부분, 헷갈리신 분들은 어디? 기본 이론으로 가셔야죠. 상권에서 나온 부분이 틀렸으면 상권, 학원에서 나온 틀린 부분이 있으면 학원으로 가셔서 체크를 하시는 거죠. 어느 부분? 내가 틀렸던 부분.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객관식 문제 한 번 더 1회독, 기본서 문제 2회독 이렇게 보시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심정으로 조금 문제를 같이 좀 열심히 풀어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요 학습 전략부터 좀 보실게요. 요 학습 전략은 제 무역영어 학원에 있는 머릿말이고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2025년 문제 분석까지 다 끝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봅시다. 관세사 1차 무역영어하고,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제 무역학 쪽으로 가시다 보면 무역영어 1급 자격증이 있죠. 거기에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차이점과 공통점이 명확합니다. 일단은 무역영어 1급과 관세사 1차 무역영어의 차이점은 요 매매계약, 용어서식 부분에 대해서 월등히 무역영어 1급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사 1차 시험에서는 매매계약의 용어서식이나 계약서 조건 및 조항,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요 무역 용어가 있어요. 이 무역 용어는 제가 여기 각각의 이러한 협약들 외에 우리가 상관에 없는, 우리가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모릅니다. 내가 틀렸다고 나는 망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요 기출문제에 있는 용어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세사 시험은 학습 전략 부분만 봤을 때 이 비율을 봅시다. 완벽한 거의 80%가 조문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협약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계약, 계약 조건 및 조항, 운송계약의 용어 절차나 기타 이제 그 외의 무역 용어는 이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커버를 하시고, 우리가 메인으로 공부해야 될 건 제가 요 색깔로 음영 표시해드렸어요. 인코텀지와 CISG, 또 UCP.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UCP와 EUCP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다섯 문제 나올 때 꼬박꼬박 한 문제씩 세트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뭐예요? EUCP도 같이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항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 운송 파트도 중요합니다. 운송. 그래서 운송에는 요 용어 절차가 보통은 채선료, 지체료,
그리고 FCL, LCL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요즘에는 항공이 좀 많이 나왔죠. 실제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러한 패턴이 이러한 경향이 나중에는 끝날 수도 있죠. 몬트리올에서 다른 항공협약으로 이제 변경될 수 있는데 제가 2025년도에도 봤을 때 이 몬트리올 협약이 두 문제 나왔다면 아직까지는 몬트리올 협약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이제 항공운송 협약이 나오면 우리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라요. 그죠? 그거는 거의 틀리라고 낸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그러한 작은 문제에 우리가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은 뭐냐? 결국에 인코텀즈와 CISD, UCP를 적어도 이 3대 협약만큼은 객관식 문제에 많은 이제 종류의 문제를 풀어봐서 조금 더 내거화 돼가는 게 좋고요. 저는 실제 시험을 볼 때 어떤 게 좋았냐면 오히려 뭐 운송협약이나 아니면 뭐 항공협약, 기타 계약, 요런 조항, 요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보다 이 3대 협약이 나오는 거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고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제일 전략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요. 요 3개의 협약이 나오면 그죠? 인코텀즈 규칙이나 CISG 또 UCP 요 협약이 나온다면 무조건 다 맞추시고 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절반을 맞추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우리는 좋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머지 문제보단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많이 풀어볼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무조건 놓치지 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메인으로는 요 문제들은 다 하나씩 보시고 무조건 복습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 이론, 상권에 나온 내용이나 아니면 교재에 반영되지 않는 기타 용어들은 이렇게 객관식 문제에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학습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굉장한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좀 늦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중요한 요 비율표 파트부터 봐야 되겠죠. 챕터부터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챕터부터 풀고 챕터부터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걸 보셔야죠.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여기 코멘트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냐? 요것도 제 학원에 머릿말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머릿말 잘 안 보시죠. 근데 머릿말에 사실은 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숨고르기 차원에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지에 대해서 좀 진심 어리게 써놨으니까 한 번은 꼭 보시고 1번이 그겁니다. 3대 협약 완벽 정리입니다. 물론 제 교재도 완벽 정리를 해놨지만 최대한 지금 제 요 유인물에 나오는 내용들 정말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 내용대로 굳이 교재를 안 보시고 내가 틀린 조항을 볼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복습하시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줄 치실게요. 각 조문의 문장 구조, 주어, 동사, 부정어, 조동사 등을 면밀히 분석. 이게 뭐예요? 결국엔 조문 문제입니다. 그죠? 무역영어는, 관세사 무역영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문을 보고 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지껏 봤던 핵심 키워드가 변경이 됐는지 변형이 안 됐는지 또 긍정형으로 나왔는지 부정형으로 나왔는지를 체크하는 문제예요. 숨은 그림 찾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공부가 되셨던 분들은 Notice of Consignment라고 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봤을 때 CISG에 나오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탁송 통지서예요. 요거 공부가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32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줘야 될 의무 중 하나다. 요렇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빈칸으로 나오거나 틀린 단어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해석을 전체 다 하실 필요도 없고요.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코멘트 드린 데 체크하시고요. 객관식 문제에서 나온 오답만 체크하시면 나중에는 요런 문장만 나와도 이게 몇 조다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일석이조는 저희 2차에 무역 실무에 똑같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무역영어는 전략 과목으로 만드셔야 돼요. 실제로 무역영어를 재밌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득점 과목이 돼요. 저도 실제 무역영어를 가장 높은 점수로 해서 나중에 비중을 제일 낮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해석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번에 요거를 좀 디테일 해놨습니다. 주어, 동사, 부정어, 변형 포인트에 체크하시고요. 변형 포인트 중심으로 조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더즈라고 하면 더즈는 아시거나 주어의 셀러를 바이어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많고요. 실제 셀러나 바이어는 대표적인 게 인코텀즈에 좀 많이 나오죠. 주어, 동사가. 그죠? 이렇게 보시면 셀러와 바이어가 이러한 단어로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UCP죠. 대표적인 게, 그죠? UCP, URC, 이러한 신용장 통일 규칙과 추심 통일 규칙 같은 경우는 셀러와 바이어가 아니고 뭐 프린시펄이라든가 어플리칸트, 베네피시어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협약에 또 어떠한 파트에 이러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문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단어 정도는 내가 공부를 안 하셔도 무조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읽어보시고요. 조문 비교 차이점입니다. 저는 요거를 열심히 했어요. 실제 조문 비교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랑 예상 문제 풀어보실 때 기억하세요? 제가 기본 이론에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를 학원에 같이 넣어드렸어요. 물론 뒷부분에 해상보험부터 해서는 제가 학원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첫 번째부터 시작한다고 했지만 실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그 이제 챕터가 나왔을 때 한꺼번에 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까먹은 거 아니니까 제가 놓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조문 비교와 차이점은 그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예요? 헤이그 규칙 제2조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해놓고 5번에 뭐를 넣어놔요? 함부르크 규칙의 조항을 넣어놓습니다. 이거 공부 안 되시면 몰라요? 근데 전체를 암기하실 필요가 없죠.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키워드만 아셔도 이러한 것들은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또한 UCP와 EUCP 용어가 틀립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객관식 문제 풀이하면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이 후 틀린 문장은 반드시 조문으로 확인을 할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요 내용은 실제 무역영어 시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타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산지 관리사 같은 경우는 보통 관세사 시험이 끝나면 이제 따끈따끈하게 머리가 남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된 자격증을 같이 바로바로 푸실 수 있는데 거의 2주 내로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원산지 관리사 같은 경우는 저는 요 비법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고 틀린 거에 이론을 체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반복이에요. 굳이 전체 이론을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효율적인 내용이니까 꼭 보시고요. 복습 주기를 스스로 설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뭐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하면 망한다, 이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 복습 주기는 스스로가 설정을 하되 저희 과부정 용인 조항처럼 이날은 요만큼 안 지켜졌으면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일찍 스타트해서 전에 못한 걸 채우자, 이런 식으로 짜는 게 나아요. 처음에 타이트하게 하면 스스로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객관식 문제 풀기 전에 좀 가이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시작을 해볼 테니까 숨 고르기 하시고 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무역계약 성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시간 때 먼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성립, 이행, 종료예요. 그죠? 우리는 이 순서대로 가요. 그리고 무역은 이 순서대로 흘러가고요. 이 순서대로 협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코텀즈는 성립과 이행 요 부분에 좀 메인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치면은 CISG는 성립과 이행과 종료 부분, 그 중에서도 요 종료 부분과 성립 단계, 청약과 승낙, 그죠? 종료에서는 권리구제, 요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오죠. 권리구제, 뭐 물품 보존 어떻게 할 건데, 요런 내용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상권으로 놔놨었어요. 내용도. 그래서 보시고 요 이행 단계에선 당연히 결제 파트가 있고요. 운송 파트가 있고 보험 파트가 있어요. 운송과 보험도 굉장히 요 미아, 또 해상보험법, 또
협회 적하 약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운송에서는 헤이그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출 절차 어떻게 수출하는데 이 수출 절차라는 거는 컨테이너를 수출자로부터 공 컨테이너를 수거해서 물품을 적입하고 아니면 뭐 혼재를 해서 이 선박에 적재하기까지 과정은 시험 문제 기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결제는 너무 중요하죠. UCP 600 무조건 눈 감고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친구인 이 UCP 또 추심 통일 규칙 URC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신용장 종류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장 종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시험에서 기출해서 계속 반복적인 것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고 종류에서 뭐예요? 중재죠. 근데 중재라는 기본 이론보다는 실제는 뉴욕 협약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또 뉴욕 협약은 조항이 작죠. 그래서 조항이 작은 부분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해드렸던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문제도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막 보시면 이제 처음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때나 처음 스타트 되는 때 치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학원이든 그죠? 많이 나오고요.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비싸요. 근데 다 의미 없습니다. 실제 저는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만 듣고요. 나머지 모의고사만 보고 합격을 했어요. 항상 그렇게 합격을 해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뭐 스터디 전용 포커싱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다? 의미 없어요. 그냥 기본 문제풀이 모의고사로 다 시험은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걸 욕심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한테는 비용이죠. 그 부분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열심히 좀 하시고 그리고 빨리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좀 겪어왔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파트 1의 무역계약 성립 단계부터 이제 보시면은 챕터 1에서 무역영어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로 넣어놓은 건 여기 무역영어의 기초는 제가 이 학습 전략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매매계약의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무역영어의 기초에는 우리 매매계약의 관련된 유형이 나온다. 그래서 결론은 뭐를 제외한 협약 제외. 협약을 제외한 매매계약과 관련된 뭐 어떤 문제든 유형이든 요 내용으로 커버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 보시면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왠지 관세사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출 중요하고 나왔던 부분을 꼭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무역영어의 기초에서는 첫 번째 별표 치세요. 핵심 단어에 밑줄 치고 조항 연결하기. 이 조항은 뭐냐면 liquidate, imprisonment, entire, governing law 이러한 계약 조항들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합의 조항, 계약 분리 조항, 권리 침해 조항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쟁 해결 조항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100%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이게 어떤 조항인지 근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매번 뭐 협약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진 않지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청약과 승낙,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청약을 한 원 청약자가 승낙을 해야지 성립이 돼요. 그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 청약의 유인을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역거래 절차 기본 흐름은 이거는 순서 맞추기입니다. 순서 맞추기. 솔직히 옛날이나 순서 맞추기가 많이 나왔지 요즘에는 어떤 자격증 영어 관련된 시험에 순서 맞추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순서 맞추기를 할 때 기본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선 발굴부터 시작할 때가 있고요. 거래선 발굴을 해서 목적 시장은 선정하고 신용 조회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요. 이제 계약을 이제 선적 계약 다 하고 계약서 작성해서 선적하는 절차 순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입자가 수입을 해서 어떤 단계로부터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입을 한 이후에 물품을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다. 이러한 클레임 순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맥락 맞추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제가 일단은 요 문제들은 2009년도부터 나왔던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2009년도부터 2025년. 그래서 거꾸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나온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 요게 요렇게 또 바뀌었구나 또는 요렇게 변경이 됐구나 아실 것 같아서 2025년도부터가 아닌 일부러 2009년도 이렇게 옛날 문제 순으로 제가 좀 맞춰서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먼저 보실게요. 국제물품 매매계약서 조항의 일부다. 제가 조항은 뭐예요? 핵심 단어의 밀줄을 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내가 요 내용은 아는데 제가 항상 기출문제 풀 때나 아니면 기본 이론 할 때 얘기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 내용은 아는데 정작 요 단어를 몰라서 틀리면 바보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시험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말을 못되게 한다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요 내용 단어 다 알고 계셔야죠.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익숙한 솔직히 단어는 escalation class 뭐예요? 신축 조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물가를 반영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hardship class 권리구제 때 또는 요 종료 파트에서 나오는 좀 조항들이고요. assignment class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도 조항, 양도를 할 때 마음대로 양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원래 양도자한테 허락을 반드시 맡아야 돼요. 그 허락도 서면이나 이런 걸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고 솔직히 payment class나 termination class 요거 뭐예요? 잘 몰라요. 그죠? 그럼 시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1번, 4번, 5번 중에 나올 수 있겠죠. 자, 보실게요. At every year's end에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하시는 거죠. 보세요. wholesale price에서 도매 가격 먼저 체크하시고요. 공표된이에요. 이번 저널에 공표된 도매 가격을 be compared with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년도, previous years, 전년도 말에 공표된 해당 가격과 가격이 나왔네요. 해당 가격, corresponding price, 그죠? 그럼 일단 가격 관련된 게 나왔어요. 자, 끝에 보시면 should there be an increase에서 이런 가격들이요. 증가될 수도 있고요. or decrease,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rice는 shall be adjusted accordingly 해서 뭐예요? 가격은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increase, decrease와 여기죠. 요거 뭐예요?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보시면 매년 연말에 저널에 공표된 도매 가격을요. 전년도 연말에 공표된 해당 가격과 비교합니다. 왜 이러한 비교치를 주느냐? 인상과 인하폭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인상 또는 인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뭐다? escalation class, 신축 조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준 거예요. 문제의 답을.